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최근 들어 많은 선진국들이 탄소 감축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선도 국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특별한 두 분의 대담을 통해 그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 사령탑을 맡고 계신 한정애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왕성한 사회 활동을 벌이고 계신 방송인 타일러 라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일러입니다. 한국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한정애 환경부 장관님하고 같이 나눌 텐데 먼저 앉으시죠.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그동안 계속해서 환경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뵙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네, 자주 밝은 뵀어요. 모습으로.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은 드디어 좀 본격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진짜 바쁘시겠죠. 네,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앉아 계신 분들이 해를 마주 보고 있으셔서 굉장히 사실 조금 좀 불편하시죠. 그렇죠.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자세를 틀으셔도 되고요. 뒤돌아 앉으셔서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얼굴 많이 타실 것 같아서. 네. 잘 들어주기만 해주시면 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장관을 하시기 전에는 의회에도 계셨고 그 전에 사실 뭐 노동운동도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노동 쪽 전문가로. 예,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노동계 몸을 담고 있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약간 네. 노동 전문가 아닌가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셔가지고 네. 환경부 장관을 맡으셨는데 이거 생소한 거 아니냐? 그 관련된 분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떠세요? 실제로 뭐 생소한 건 아니겠죠? 생소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환경부 장관직 되고 왜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노동 관련한 그 갈등의 현장이나 특히 이제 산업체 부분에 제가 굉장히 좀 천착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게 아마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것 같고요. 실제 제가 대학에서는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환경 분야 정책이나 또는 법안 지금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이라든지 또는 환경책임보험법이라든지 가습기 살균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손에서 되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네. 19대 때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기후변화 포럼에 회원이 되어서 계속 이 기후 관련한 것은 같이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반 총장님께서 총장님으로 계실 때 그 전 세계 유엔 가입국들을 모아서 그 협약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국회에서는 저희 이제 포럼이 주도적으로 사실은 그 일정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정부를 재촉하고 하는 역할들을 그때 너무 좋죠.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뜻깊게 느껴졌고요. 기후변화 포럼 19대 제가 이제 2012년에 들어가서 20대부터는 그냥 포럼의 대표를 맡아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 특히나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도 좀 있었고 그게 굉장히 인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의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정부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고 정책을 반영하게 하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을 하지 않으셨나 아, 이런 생각을 그러셨을 들었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장관으로서 더 또 그쪽으로 이제 많이 다루고 계실 텐데, 특히 올해부터 네, 또 네. 이제 파리 협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이렇게 첫 해라고 그때 이제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는데, 잠시만요. 네. 네. 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긴 대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대담을 진행하셔도 네.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실물을 보시면 실망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아니 되게 밝으셔가지고 사실 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는 뭐 미국 사람으로서 그때는 트럼프가 있었을 때 너무 네, 사실 서운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도 네. 너무 약간 속상하고 서운하고 되게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도 이제 2021년이니까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한 해가 됐는데, 저번 4월달에 또 이제 기후 정상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고, 거기서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던 게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겠다는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쪽에서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이런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환경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약간 시급하게 느껴지는 사람으로서 2050년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너무 멀고 뭔가 눈앞에 어떤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왜 탄소 중립 목표를 2050년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뭐 나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약간 상향이 되거나 아니면 진화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더 빠른 목표가 또 설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 좀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50년 탄소 중립은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나 일본, EU 할 거 없이 다 2050년에 어쨌든 지구 차원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각국이 탄소 중립을 가자라고 하는 목표는 같이 설정이 된 것 같고요. 중국도 2060년 이전에 그렇죠? 이전이라고. 이전이라고 지난번 4월 22일 기후 정상 회의에서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했습니다. 이전. 근데 60년과 60년 이전은 좀 저는 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네.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점을 대개 중국은 뭐 2030년에 찍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께서 2030년 이전에 정점을 찍게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2060년 이전에 그러면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EU라든지 또는 일본, 미국 이런 데는, EU는 대개 이제 90년대에 정점을 찍었고요. 탄소 네. 배출량과 관련한.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6년 요때 정점을 찍었고, 일본은 아마 2010년대 초반 정도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8년에, 지금 저희가 추세로 보면 2018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그리고 이제 감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유럽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가는데 걸어가는 길은 90년부터 50년이니까 60년 동안 걸어가는 것이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한 43년 이 정도 네네. 되는 것이고, 저희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니까 32년입니다. 32년이라서 상대적으로 시간은 굉장히 좀 촉박한 것은 맞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조금 더 불리한 것은, 우리가 이제 늘 들어왔던 얘기가 있죠. 중화공업으로 우리는 커왔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철, 그 다음에 정유, 석유, 그리고 뭐 시멘트 이런 업종, 즉 다시 말해서 탄소 배출 다량 업종이 주 산업을 그렇죠. 이루고 있는 네.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아무래도 힘든 것은 사실이죠. 산업계도 네. 그걸 느끼고 있고 정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렇죠. 길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네. 이루자라고 하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다 섰다고 보고요. 그것을 가기 위한, 해내기 위한 노력 부문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정부는 정부대로,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또 시민사회는, 국민들은, 이렇게 모든 주체들이 사실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같이 해주셔야지만이 2050년 탄소 중립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제 올해가 첫 해 네. 파리 협약이 그야말로 이제 협약으로서 작동이 되는 것 되기도 하고 우리도 그 길에 드디어 이제 동참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참여를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정도에 따라서 2050년이 아닌 2050년 이전에도 가능할 그렇죠. 수 있지도 않나라고 하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성이 좀 붙어서 그죠? 그렇습니다. 하기 시작하면 네. 예, 그런 거 좀 붙어서 더 적극적으로 또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특히 한국은 그런 이제 중공화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제 구조 자체가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그러면 산업 부문하고도 협력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할 거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탄소 배출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려면 계획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 2020년에 75개국이 유엔에다가 그 감축 계획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한국의 보고서가 구체성이나 실효성에는 좀 모자란 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습니다. 제출을 하라고 권고를 받은 거예요. 아무래도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산업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2일 날에 그래서 올해 안에 그 계획을 다시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환경부도 뭔가 약간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별로 뭔가 시나리오 같은 거를 올 상반기까지 이렇게 지금 발표를 작업 하신 걸로 중이죠. 작업 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 그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면 발표가 될 것인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지난해 저희가 유엔에다가 약간 거칠게 어찌 보면은 제출을 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올해 저희가 조금 세부적인 작업반 구성을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각 부처별로 관계 부처별로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에 이르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은 아마 복수의 안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또 각 부문별로의 속도를 감안해서 2050년에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탄소 중립에 다다를 것이냐라고 하는 복수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올해 5월 아마 말 정도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위원회에 그 시나리오를 보고를 하게 되고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그 시나리오를 정부가 제출한 그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해관계 당사자들 물론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면서도 이해관계 당사자들과는 계속 대화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민의 입장 또는 이제 국민의 입장 또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미래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더 적극적이고 네. 강력한 조치 이런 것을 원하는 반면에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렇죠. 네 이게 네. 조금씩 입장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만 그게 완벽하게 합의된 상태로 시나리오 작업이 되기는 네. 어려울 것 같고 그 시나리오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그 보고된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다시 또 아마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좀 더 밀도 있는 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중간 과정인 2030년 네. NDC 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또 2040년 즉 2050년까지 가려면 당연히 저희가 2030년도 거쳐야 하고 40년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로로서의 30년의 목표치 또 40년의 목표, 네네. 50년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원래 저희가 이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상향된 NDC를 유엔에 제출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 4월 22일 날 조금 더 당기도록 하겠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네. 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것은 아마도 올해 있는 캅 26 그러니까 글라스고에서 네.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그것을 발표를 해야 될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향된 NDC가 최소한 10월 달 정도에는 그래도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어느 정도 결정화될 수 있는 그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곧 이제 출범하게 되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
네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그러면은 그 협의 체제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뭔가 약간 수치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반기에는 정부가 마련한 2050년 시나리오와 관련한 것이 아마 보고가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실제 2030년에 어떤 수치로서 이 네. 정도를 목표로 삼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 10월달 정도가 아, 네. 되어야지만이 수치화할 수 있지 않을까 대화가 싶습니다.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은 궁극적인 이제 목표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업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기후 위기의 원인이 이 그런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이죠. 화석연료 사용인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러면은 에너지 산업이랑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뭐 강철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라면 어떻게 열을 만들어내는가가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비중이 6.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미국보다도 퍼센티지로 봤을 때 낮아요. 근데 저는 그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뭔가 약간 이 방향에 있어서 되게 느리고 되게 발전을 안 하는 약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보다도 비중이 낮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한국은 기술은 되게 좋은데 기술적으로 투자하는 게 되게 좋은데 왜 더 잘 안 하지? 하고 약간 더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네. 집중하고 계실 텐데 그 6.5%밖에 안 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 올리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우리의 전력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은 대개 석탄 화력 발전하고 원전 이 두 개를 이제 기저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계속 산업계와 같이 해왔죠. 그리고 이제 석탄 화력 발전 원전의 전력 단가 자체를 굉장히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환경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상쇄하는 식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아주 싸게 공급이 되고 하니 네. 상대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클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그렇죠. 달라, 재생에너지를 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제품을 받는 나라에서 이 제품 재생에너지로 만든 건가요?를 이제 네. 요구하는 그렇죠. 예, 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럼 재생에너지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이제 기업계의 요구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2010년에 저희가 아마 한 1.2% 정도밖에 안 됐고 실제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만 해도 3% 정도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비율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19년에 6.5%까지 올라왔고 아직 완벽하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8, 9% 정도 내외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년 성장은 2% 플러스 알파 정도로는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목표로는 20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목표입니다만 아마 그것을 충분히 더 상회할 것이라는 갑자기 그러셔야죠.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훨씬 더 상회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리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 또는 이런 것들 또는 정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풍력 산업을 발전시키기 네. 위해서 풍력 산업과 관련한 그 인프라를 좀 조속하게 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고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해상 풍력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아마 사업자가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인허가가 다 끝나서 하는 데까지 거의 6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것들을 좀 더 당겨서 한 최소한 절반 정도의 수준에서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풍력과 관련한 특별법도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환경부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 에너지화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반 총장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물 부족 국가 또는 물 스트레스 국가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 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수도 있고요. 하수, 그러니까 공공 폐수나 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할 때 나오는 그 하수는 하수가 가지고 있는 열이 있습니다. 그 열을 에너지화하는 것도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댐이 굉장히 많은데 댐은 연간 보면은 일정하게 측정 깊이에 들어가면은 한 뭐 15m, 20m 밑으로만 들어가면은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댐에서 나오는 수열, 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수열 에너지를 전환해서 에너지화하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또는 댐에서 수상 태양광도 설치가 가능하고 해서 네. 환경부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댐을 통해서 수상 태양광 발전과 수열 에너지와 또는 대개 이제 댐이 위치한 곳이 농촌 지역이나 산간 지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자원들이 있죠. 뭐 네. 농촌에서 나오는 그렇죠. 네. 유기성 폐자원 또는 이제 축산 분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오 가스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한 탄소 중립 산단 또는 네. 아리백 산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정말 짜내어서 네, 네. 재생에너지를 그렇죠. 짜내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것들을 좀 산업계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너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2019년에 6.5%밖에 안 되고 2020년도 여전히 아직 10%도 안 되는 수준이래라고는 하지만 이게 가속도가 앞으로 한 2, 3년 내에 굉장히 빨리 붙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화되어 있는 곳에서 발전이 나오는 것을 아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2030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타일러 라시 씨가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 잘 많은 지켜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너무 수 있을 좋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산업대에서 또 약간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부분이 생긴 게 또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얼마 정도 이게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되느냐를 따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네. 거에 대한 뭐 또 탄소세가 도입이 되고 뭐 이럴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유럽 쪽이나 이러면 그러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내가려면 그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안 그렇죠. 그러면 제품 네.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경쟁을 못 하게 되니까요.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약간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가 약간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산업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건데 그런데 정작 빨리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막 계획을 막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해봤자 또 산업대에서 막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자 하고 좀 천천히 가자는 의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막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건 뭐 어느 정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근데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약간 좀 동의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약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속도 조절을 한다고 글쎄요.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속도 조절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차라리 정부나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사실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혁신과 관련한 속도 또는 잠재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해내는 속도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한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야 한국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회 또는 산업은행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은행과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연간 한 5조 정도 되는 금액들을 아예 녹색금융으로 이렇게 정책금융으로 이렇게 네. 할당을 좀 해놓자. 이렇게 해서 아주 저리로 각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녹색으로 전환하는데 설비도 전환하고 공정도 전환하고 하는데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이것이 빨리 전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생산하는 제품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오히려 활로를 더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융적 지원을 좀 더 과감하게 해서 빨리 전환을 그렇죠.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을 이미 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계에서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연구 부분 그러니까 R&D 부분은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정부에다가 네. 그런 과제는 빨리빨리 던져주시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기업 차원에서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 좀 저리로 장기적으로 이 자금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간다 하는 목표가 민관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는 상태에서 그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감내해내면서 같이 가느냐의 그렇죠. 목표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계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같이 가려고 하는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아마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해서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한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것은 고민해가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끔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날은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제 그 언론 신문들을 특히나 이렇게 보면 단 하루도 ESG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신문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ESG를 해야 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고 정책적으로도 해야 하고 이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쪽으로는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네.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계셔서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해결을 해가자 이렇게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보면 되게 좀 뭔가 하고 있는 거는 되게 많은데 근데 아직은 얘기가 많이 안 나왔거나 이제 매체로 많이 다루지를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5월 동안에도 협의 체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획들이 발표될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환경부도 이제 이번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으로 뭐 어떤 거를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나갈 건지에 네. 대해서 기대를 좀 아주 높이 기대를 잡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환경부 장관을 하시는데 그 뭔가 이제 전에 의회에 계실 때 당연히 이제 뭐 환경 관련된 업무도 이제 보시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장관 일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부문 사이에서 뭔가 약간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다들 같이 약간 협력을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장관으로서의 이제 기후 위기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서 뭔가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거나 시각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접근법에 있어서 그 뭔가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른 것 같네. 막 약간 뭔가 바뀐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실까요?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후 위기나 또는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는 않은데 역시 이제 행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구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국회에 있을 때는 제가 일정 부분 이제 보고 싶은 분야만 보게 되고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야 또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여기는 의도치 아니하게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묶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탄소 중립 또는 빠른 방식의 변화 또는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네, 좋아요. 네. 얘가 너무 좋아요. 얘 드는 게 진짜 좋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국회에 있을 때 계속
플라스틱 문제에 좀 천착을 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이것을 국민들은 정말 착실하게 분리수거를 잘 하는데 이게 네. 분리수거 한 개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쓰여져서 제대로 다시 선별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원재료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있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정작 그 행정부에 돌아보니까 그러면 선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국민들이 분리를 한 그대로 제대로 선별이 될 수 있게 네. 하는 방식을 좀 더 예산 투입을 하면 가능하겠구나. 또 하나는 그렇게 선별을 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종합화학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석유화학 제품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도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제 2025년까지는 원재료의 25%를 원래의 그 재활용 소재를 써야 하거나 2030년에는 30%까지를 써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잘 선별해서 이것을 다시 열분해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납사로 만들어서 네. 원재료로 공급을 해주면 결국은 우리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플라스틱은 이렇게 잘 선별해서 원재료화할 수 있게끔 또는 원재료화하는 것이 안 되는 것들은 가스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무슨 수소로 네. 다시 만든다든지 또는 메탄올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또 화학 공장에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은 했었지만 실제 행정부에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묶어내서 하면은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또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좋은데요?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긴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게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런 포럼이 한국 포럼처럼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장관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업계가 가지는 불안감도 저희가 알고 있고 일반 국민이나 우리 미래 세대가 느끼는 또 다른 형태의 불안감 이것은 이제 과연 이 지구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인 건가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답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물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누구에게 당신이 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나부터 먼저 실천을 하는 것이 그죠. 정말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중요하죠. 오늘 한국일보에서 이런 좋은 기회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